정책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직장에 여러 그 학교에 바쁘신 와중에 부랴부랴 오시느라 약간 정신 없으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그래도 이제 김밥 드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여성의 사무처장 윤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서울여성의 진보 여성 정책 포럼은 여성이 직접 찾는 젠더폭력 해결의 힘,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열리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포럼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 한 분의 발제자분이 온라인에서 줌으로 접속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여성회는 지난 2022년부터 젠더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상 속 젠더폭력에 맞서는 우리 서로라고 하는 제목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상 속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개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한 피해자와 여성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사회에 맞서서 우리가 연대와 집단의 힘을 키워서 해결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첫걸음을 좀 시작해 나갔는데요. 서울여성의 젠더폭력 끝장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지난 5.17이었죠. 34개 연대 단체와 함께 5.17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7주기 추모행동을 시작으로 젠더폭력의 해결의 방법을 찾는 연속 강좌 강남역에서 신당역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연속 강좌를 진행했었고 또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로 백래시 정치 시작으로 간 성폭력 북토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젠더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자 양성과정 실전편 동료가 나에게 성폭력을 상담했다 라고 하는 내용의 4회 강좌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젠더폭력 사건의 대응 방법과 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숨가쁘죠. 제가 다 언급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오면서 오늘 포럼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진보적 여성 의제를 발굴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진보 여성 정책팀을 구성해서 젠더폭력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젠더폭력 문제 해결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해외 사례를 찾고 또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의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연구의 성과를 바로 오늘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여성회가 반젠더폭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고민들 그리고 젠더폭력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목소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해결의 의지를 오늘 포럼에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직접 찾는 젠더폭력 해결의 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총 2부로 진행이 되고요. 1부는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2부는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 발표는 나누어드린 자료집에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1페이지에 보시면 순서가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본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대응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영역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의 여성폭력 국가행동 수립 가이드에 따라서 국내 상황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의 젠더폭력 대응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이 체감하는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문제점과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한국 사회 젠더폭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무엇일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그럼 사실 오늘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제를 진행하실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제 왼쪽에 이경희 서울여성의 사무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나연 서패대연 운영위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등장을 하셨는데요. 국제전략센터 신태은 번역팀장님이십니다. 네. 여러 일정
대표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아 서울여성의 성평등 교육센터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부 주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나누어드린 자료집 2페이지부터 함께 보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순서는 국제적 기준으로 본 대한민국의 젠더폭력 대응 문제점 첫 번째인데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경희 서울여성의 사무국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성의 사무국장 이경희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국제적 기준으로 본 대한민국의 젠더폭력 대응의 문제점, 그 중에서도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행 현황과 문제점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폭력이 만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만 공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젠더폭력 관련해서 대책 발표만 수십 개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젠더폭력은 주요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렇게 젠더폭력이 만연한 현실과 쏟아지는 정부 대책 그리고 최근에 정책 기조를 바꾼 현 정부 이 사이에서 젠더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를 찾기 위해서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국제 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젠더폭력 대응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젠더폭력 대응 정책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왜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보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젠더폭력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응 정책은 내놓고 있는데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 정책을 국제적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발제는 젠더폭력은 여성들의 삶이며 여성들의 삶의 전반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며 이 현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이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과 관련 제 발제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두 부분은 간략히 그리고 뒤에 분석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주요 협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렸고 여기에는 국제 협약들 중에서 젠더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조약이나 선언이 채택된 시기에 따라서 표현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폭력이라는 것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여성차별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젠더폭력 해결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이 협약은 여성차별 철폐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앞에서 여성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라고 하는 여성차별의 한 형태로 밝혔기 때문에 젠더폭력 해결이 국가의 책무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협약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젠더폭력 해결에서 이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 또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협약 이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던 국가이행 보고서와 이에 대한 여성차별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중심으로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현황을 여성폭력 유형별로 좀 살펴보았고요. 한국 정부의 젠더폭력 대응 정책을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행 현황을 젠더폭력 분야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협약에 가입하면 1년 뒤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9차례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서 8차까지는 심의를 받았고 2차는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적인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살펴보았을 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해서 환영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실린 것 이외에도 협약 이후에 수많은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또 제정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기존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며 가해자 처벌을 명시해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성폭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해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습니다. 두 번째 성과점은 법률의 변화에 연결해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개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제도로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신고 및 대응 강화를 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 보고서를 보면은 그동안 젠더폭력 대응 및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온 제도와 정책이 수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점으로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국제 조약에 가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이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가입한 것은 어찌 보면 인권의 입장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협약 가입국으로서 계속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차별 철폐 그리고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준에 맞게 국가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행 과정의 성과 지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성과가 국가 주도로 되었다기보다는 가정폭력방지법 그 제정 과정의 예처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국내에서는 젠더폭력으로 여성들이 죽어가는 현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과정들이 조금씩 수용되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평가의 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나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의 문제점을 위원회의 공고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와 수족행위 데이트 폭력 그리고 젠더폭력 일반이라는 유형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가정폭력 부분에서는 주요 권고사항을 보면은 보호기관 및 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 해결을 위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실행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확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진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행 조치는 표에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어렵고 신고한 후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보호 처분을 내린다든지 하는 형태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고 중에서 많은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 개정과 관련된 영역을 살펴보면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을 피해자의 안전 중심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법의 적용을 동성 커플을 포함해서 적용해라. 그리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라. 그리고 가해자 형사 처벌을 강화하라.
그리고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해라 등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응급조치 등 응급조치 유형은 확대가 되었고 또 위반 시 처벌도 강화가 되는 규칙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한 것처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정책을 도입하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음에도 조치 위반 건수가 더 증가하는 통계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가해자들의 낮은 경각심의 반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또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경종이 물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한국 정부는 의무 정책은 도입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목적 조항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떠한 이행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법의 보호 법익이 가정의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나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를 나누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정폭력 범죄만을 처벌을 하고 있고 가정폭력 범죄가 되려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 등등이 해당되어야지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가정폭력은 보호처분 그리고 범죄에 해당 수준에 해당하는 거는 처벌 이렇게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가정폭력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처벌 대상에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사범 중에서 구속률은 1% 그리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총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의 보호 법익을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라라고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권고를 했는데요. 17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어떤 이행을 했는지를 좀 정리해 두었고요. 문제는 이제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행 상황과 실제가 불일치한다는 측면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고율 통계는 보고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률도 발생 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수들만 봐서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이고요. 세 번째는 피해자 지원 확대를 하라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쉼터 등 지원 시설을 꾸준히 늘려왔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잘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시설의 운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발표해 보니까 신고 건수는 35%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 입소하는 인원은 절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쉼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설을 늘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복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공간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 특히 이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학대 방지. 그다음에 구제 기간 중 국외 추방 금지. 그다음에 국제 결혼의 매매성 제거,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 관련법 개정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신고 전화 그리고 상담 전화 그리고 보호 시설, 쉼터 뭐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고 여러
리스트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매우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고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걸림돌의 핵심은 불안정한 체류 자격인데요. 한국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특례를 규칙을 신설해가지고 이행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체류 자격은 남편의 협조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성폭력 파트인데요.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성폭력에 대한 신고죄를 폐지하라, 그리고 신고율 기소율 유죄 판결률을 높여라,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여성 경찰을 늘리고 그들의 성인지 역량을 증진시켜라, 그리고 배우자 강간 범죄화를 위해서 모든 입법 조치를 해라, 강간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로 개정해라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행사항은 20페이지, 22페이지 표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진한 영역을 꼽자면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하라는 부분, 그리고 강간죄 구성 요건을 비동의 강간죄로 바꾸라는 부분인데요. 한국 정부는 8차 정기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강간의 대상을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도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새로 만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기준으로 하라는 공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명백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보다 가해자의 속임수에 의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법기관에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조금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라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법기관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형법에는 강간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폭행과 협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대법원에서는 강간죄의 최협의설을 적용하는 판례가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재판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세 번째, 인신매매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움으로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수면 아래의 문제로 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정부는 2000년 12월 13일에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비준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제 성과적인 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을 했으나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 그리고 이행 입법은 형법 하나 개정해서 인신매매는 죄다를 명시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신매매를 죄라고는 했지만 인신매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규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죄의 구성 요건만 규정했는데 매우 협소하게 사람을 매매한 경우, 사람을 매매하는 혐의, 이것만 범죄로 처벌하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26페이지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나와 있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보면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계속 인신매매 관련해서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공고를 해왔고요. 한국 정부는 현행 형법이 인신매매죄를 처벌하고 있으니 됐다 이렇게 버티다가 2021년에 인신매매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법에는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개정한 형법에서 그대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형법마저 잘 적용이 돼서 인신매매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냐 하면은 보통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정도로 처벌이 가볍게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범죄가 인신매매 범죄로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신매매의 정의도 굉장히 또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라고 하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왔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협소하고 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의 보호인데 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 피해자 보호 특례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안 정하고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되냐 안 되냐만 따지지 피해자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이 없는 채로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체류 보장이 제대로 피해자의 체류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에서 반토막이 난 것이 최근 신문이 보도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과연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년 연속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지정이 된 것도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성매매 파트인데요. 성매매는 진짜 많은 부분 인신매매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인신매매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별도의 법률을 규율하고 있고 또 관련된 내용도 합쳐버리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보고서를 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았던 영역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성구매자를 포함해서 성매매 범죄자의 기소 및 처벌을 강화할 것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다루었는데요. 네, 나머지 내용은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매매 범죄자의 기소 및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의 실태 조사에 따라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 절반이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 성매매로 처벌받았다라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소율 처벌률이 낮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구매자뿐만이 아니라 알선자라든지 아니면 장소 제공자, 임대료를 받는 자도 다 처벌하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았다라고 하는 건수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성매매와 관련된 시장의 규모가 36조 원에 달한다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을 사고 누군가는 성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과정에 누군가는 성매매 피해에 착취의 피해를 입는데 그 규모가 36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유엔 여성사회협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계속 안 하고 버티다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처벌 규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제대로 이제 피해자를 인정하고 알선자, 매수자에 처벌하는 규정은 되었으나 그 불처벌 규정도 이게 미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좁혀져 있고 장애인인 경우 등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의 처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희롱 파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권리를 위해서 성희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성희롱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쪽에서 35쪽에 이르는 이행 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 직장 여성 3명 중에 1명은 성희롱 경험했다. 결국 예방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 이제 처벌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례로 보면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미 사전에 검증된 거를 나가서 실사를 하는데 실사를 해보니 역시 심각했지만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것이 이 수많은 앞에 나열되었던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신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법 자체의 허점도 있습니다. 사업주를 처벌하라 했는데 사업주에는 개인 사업주만 되고 법인 대표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가해자 처벌 규정은 강화가 됐지만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오히려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노동법상의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한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한계입니다.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단적으로 지난해에 공공부문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스토킹 살인 사건을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앞서 나열되었던 정부 정책들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임에도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실수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법과 제도가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나 안전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째 디지털 성폭력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8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최종 견해에서 2년 내에 이행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라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 되게 심각하게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사이버 성폭력의 예방 조치 강화, 그리고 미삭제 시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그다음에 신종 젠더 폭력을 법으로 범죄화해라.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 이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공고했고 정부에서 또 이게 사실 2년 만에 이만큼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디지털 성폭력 드립다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중간 보고서 평가에서 공고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흐른 지금에 봤을 때 과연 이 대책은 유효한 것이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위원회의 공고에는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9차 최근 2023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보고 사항인데요. 법은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관대하고 피해자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아주 규율하는 법을 따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젠더 폭력 일반과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젠더 폭력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왔는데요.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보고서에 실린 여성 폭력의 유형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 정도로 보여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9차 정기 보고서에서는 여성 폭력 방지법을 통해서 여성 폭력의 범위를 엄청 확대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짚고 있는 것은 먼저 젠더 폭력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는 인식을 전제로 모든 형태의 젠더 폭력에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위원회 일반 권고 19호를 충분히 활용하라 했음에도 19호의 내용은 42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반 권고 19호 그리고 35호를 통해서 유엔 여성차별위원회가 촉구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젠더 폭력에 대응하고 철폐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남긴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 기준에 맞도록 누적된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동의 간음죄, 부부 강간 범죄와 임신매매 범죄와 국제사회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이행 보고서는 국내 젠더 폭력의 실태와 해결 방안을 총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기록하는 것은 필요한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에 맞는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결과가 현실의 젠더 폭력 감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심층 분석해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과 선택 의정서의 의미와 기준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발제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도 열심히 뒤졌는데 선택 의정서 공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협약에 따라서 정기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지만 그 보고서는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썼으니까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문 중에서 일부는 또 영문본밖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이 기준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이것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여성들이 잘 알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입니다. 젠더 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력이 해결되려면 폭력 그 자체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별 자체를 철폐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 구조적 산물이라는 인식을 빼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법제도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행이라든지 정책을 만드는 행정부 관료들을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성차별 의식의 제거까지 상호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 차별과 관계를 고려하면서 모든 차별을 뿌리 뽑는 방향으로 법제도와 정책들의 목표가 일관되게 나아가고 구체적이면서 검증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네, 그래야만 이 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부합하는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